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문각에서 세법을 강의하고 있는 정석진입니다. 일단 오늘 시험 본 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과연 어떤 문제가 출제됐었고 또 우리가 시험장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됐을까, 또 향후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올해 출제 경향을 보시면은 출제 문항수는 총 16문제입니다. 그리고 조세총론에서 2문제, 취득세 2문제, 등록면허세 1문제, 재산세 2문제, 종합부동산세 2문제 있고, 소득세 파트에서 임대업 파트 2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5문제 출제되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세목별 출제 경향은 기존의 우리 시험에서 출제되는 것과 거의 비슷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취득세는 보통 3문제가 출제됐었는데 여기서 1문제를 빼고 임대업 파트에서 1문제 더 출제했죠.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여야 됩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문제 유형을 분석해 봤더니 틀린 걸 찾아라 한 5문제 출제됐습니다. 그리고 옳은 것을 찾아라 6문제 출제했고, 또 박스형 문제로 나와서 3문제. 올해 시험에 평소와는 달리 계산 문제가 2문제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이렇게 16문제 출제되었습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이제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자, 25번 문제인데 이의 신청하고 심판 청구에 대한 얘기죠. 이의 신청하고 심판 청구, 이 중에 옳은 걸 찾아라. 사실 이 문제는 시험장에서 통과할 문제입니다. 평소에 출제된 적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통과하면서, 또 출제자는 일부러라도 틀리라고 냈던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잠깐 설명드리면은 기억에 통고처분은 처분에 포함된다. 이게 틀렸죠.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잠깐 얘기했을 때 속도 위반에 따른 과태료 우리 딱지 날라오지 않습니까? 이러한 통고처분은 이의 신청, 심판 청구 대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자, 니은에 대한 얘기인데 요거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한 7년 전에가 출제했던 걸 변형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00만 원 미만일 때는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맞는 얘기고, 또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근데 리을을 봤더니 이의 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 청구를 할 수 없다. 여기가 틀렸죠. 이의 신청은 선택사항입니다. 이의 신청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적인 것은 우리 수업 시간에도 조금씩 했었는데 기억에 통고 처분되지 않고 이의 신청 되지 않는다. 그래서 찍으실 때는 이런 게 이제 세법의 능력인데, 기억은 안 되고 리을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리을도 안 되고, 그래서 2번과 4번 둘 중에 하나 찍는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26번도 역시 서류의 송달에 관한 얘기인데 요것도 한 17년 전인가 그때쯤 한번 출제했던 파트죠. 그래서 역시 이 문제도 틀리라고 냈던 문제입니다. 틀린 걸 찾아라. 틀린 거. 그래서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건 없고, 2번에 보시면은 기한을 정해서 납세 요소를 송달했더라도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10일이 틀렸습니다. 이건 7일로 바뀌어야 됩니다. 7일.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틀리라고 냈던 문제인가, 틀리다고 냈던 문제니까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27번으로 가볼까요? 27번. 이 문제는 먼저 항상 우리가 세법은 어느 세목에서 출제했는가, 이제 재산세를 묻고 있죠. 그리고 봤더니 주거용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건물 등에 관한 설명, 그러니까 겸용주택을 물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라는 얘기인데, 기억에서 한 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파트에 보시면은 101동, 102동이 있죠. 그렇게 한 동인데, 이때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보는 거 맞는 얘기고, 자, 이번에 니은 한 구인데 한 구는 50% 이상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봤더니 100분의 60이더라. 그러니까 50% 이상이니까 전부를 다 주택으로 본다. 맞는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디귿은 한 3년 전에 출제했던 거죠. 주택의 부속 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않더라. 그러면 바닥 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에 부속 처리한다. 맞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실제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억과 니은을 처음 본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디귿은 최근에 출제된 거니까 디귿 하나만 갖고도 답을 찾는 거 이런 연습을 많이 뒀었죠. 그래서 봤더니 이건 해당이 안 되고 이것도 해당이 안 되고 대신 이건 디귿이 있네요. 이것도 디귿이 있고 이것도 디귿이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셋 중에 하나 찍어도 맞출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출제됐는데 조금은 좀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자, 28번 들어갑니다. 28번 문제는 봤더니 재산세 문제네요. 그리고 종합 문제. 그 중에 틀린 걸 찾아라. 수업 시간에 계속 연습했었지만 종합 문제 풀 때 각각의 지문이 어느 파트를 묶고 있는가 확인하시면서 키포인트 찾으시고 만약에 처음 보는 내용이더라 그러면 무조건 통과 기억하시는 겁니다. 자, 1번을 봤더니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재산세 납세 의무자 파트를 물은 거죠. 봤더니 종중 소유임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때는 공부상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맞고. 자, 2번 지문에서는 이걸 봐야 되겠죠. 부과하지 아니한다. 비과세 파트입니다. 근데 봤더니 지자체가 공용으로 사용하는데 어쩌고 저쩌고 붙었죠. 이런 거는 통과. 자, 3번 볼까요? 3번 지문을 봤더니 납부할 의무가 있다. 재산세 납세 의무자 편을 물었다는 겁니다. 키포인트는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러면 사용자 맞고. 자, 4번을 봤더니 납기를 묻고 있네요. 크게 보시면 7월달 아니면 9월달을 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의 경우는 9월달 맞고 건축물은 7월달 맞죠? 자, 5번은 봤더니 수시로 부가징수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세상의 누락, 위법 또는 착오로 인해서 뭐 변경하거나 수지불 사유가 발생했다 그러면 수시로 부가징수할 수 있다. 맞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이 문제는 좀 틀린 걸 찾아라. 1번하고 3번, 4번, 5번은 다 맞는 얘기니까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이렇게 세법은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도 답 찾는 해결 능력이 더 중요하게 이번 시험에 출제했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29번 갑니다. 29번은 먼저 종합부동산세를 묻고 있죠. 종합부동산세. 이 중에서 주택에 대한 얘기 그리고 납세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 봤더니 법인이 갖고 있더라. 그럼 수업 시간에 강조 말씀드린 거 법인은 많이 높은 세율이죠. 근데 3주택 이상입니다. 그러면 세율은 6%죠. 이게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2번은 봤더니 여기에 납세지를 묻고 있는데요. 납세지. 그러면서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 그럼 법인이 아니니까 개인이 되겠죠. 개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지는 소득세법을 준용해서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되죠. 그래서 주택의 소재지 이게 틀렸고. 자, 그다음 3번은 우리가 그 주택에 포함되는 건데 포함되지 않는 주택을 가지고 있더라 그러면 관할 세무서에 와서 신고를 하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는 9월 달이죠.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4번은 봤더니 그 1세대 1주택자 그러면서 보유기간에 따라서 세액공제해 주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시험장 가면 역시 기억이 안 납니다. 이런 건 역시 통과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5번을 봤더니 이거는 주택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형광펜을 알고 있는가를 물었다는 얘기입니다. 수업 시간에 우리가 재산세 과세항 중에서 형광펜에 해당하는 거 토지 칸에 종합합산이 있었고 토지 칸에 별도 합산 그리고 주택 칸에 별장 뺀 나머지죠. 그래서 주택분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맞는 얘기가 됩니다. 참고로 요거는 50이 아니고 40으로 틀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29번의 정답은 5번. 자, 역시 30번으로 가볼까요? 30번 문제는 지금 종합부동산세를 묻고 있죠. 종합부동산세. 그 중에 지금 토지 그리고 주택에 대한 거 부가징수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을 봤더니 토지 칸에 종합합산을 묻고 있고 세율을 묻고 있죠. 이런 거는 패스. 세율 다 암기 못합니다. 자, 2번은 봤더니 분납을 묻고 있네요. 근데 우리가 열심히 암기하기를 분납은 250만 원 초과할 때만 분납할 수 있죠. 200만 원이니까 틀린 얘기고.
자, 3번은 봤더니 고지서를 일찌감치 발급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함정을 팠다는 겁니다. 주택분하고 토지분을 합쳐가지고 이렇게 고지서 보내는가? 틀렸습니다. 주택분 따로 계산하고 토지분 따로 계산해서 고지서 보내는 겁니다. 자, 4번은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한다 그러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를 해야 된다. 이게 맞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도 설명드렸지만 여러분 시험 보고 이제 한 달 뒤에 합격자 발표하고 이때 12월 1일부터 15일까지가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 될 거다 강조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이때 제 생일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5번은 보시면은 토지에서 별도 합산인데 지금 세율을 묻고 있다. 이런 건 무조건 통과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30번에서는 지금 옳은 걸 찾아라. 다른 지문을 잘 몰라도 4번으로 충분하게 답을 맞출 수가 있게끔 이렇게 출제했습니다. 자, 31번 가볼까요? 31번은 진짜 틀리라고 낸 문제죠. 틀리라고 낸 문제인데 일단은 틀렸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문제를 바탕으로 이제 앞으로 출제 경향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고자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딱 봤더니 상가 건물 임대하는 얘기죠. 그리고 임대업의 총 수익 금액을 계산하라는 얘기입니다. 총 수익 금액은 우리 수업 시간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임대료에다가 간주 임대료를 더하는 거죠. 여기에 바로 총 수익 금액이 됩니다. 자, 임대료라는 거는 월세를 얘기하는데 지금 봤더니 월 임대료가 100만 원이고 또 임대 기간이 이렇게 되니까 22년도분은 곱하기 12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임대료는 1,200만 원이 나옵니다. 자, 그다음 간주 임대료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보증금은 5억이죠. 근데 지금 상가 건물이니까 하나여도 간주 임대료 계산하는 겁니다. 근데 간주 임대료 계산할 때 보증금 5억에다가 건물 취득가액 2억을 보통 빼줍니다. 그리고 이자율 6% 곱한 다음에 수입이자 100만 원 빼주는 거죠. 주의하실 것은 뭐 기출됐던 지문인데 유가증권 처분이익은 빼주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간주임대료 계산은 어떻게 하는가? 보증금 5억에다가 건물 취득가액 2억을 빼줍니다. 그리고 곱하기 연이자율 6% 그리고 수입이자 100만 원을 빼줍니다. 그래서 이건 뭐 적수까지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365일 똑같으니까. 그럼 5억에서 이걸 빼면 3억에 6%면은 1,800이 되겠죠. 빼기 100만 원. 그러면 간주임대료는 1,700만 원이 되죠. 1,700만 원. 그래서 지금 총수익 금액은 임대료 1,200에다가 간주임대료 1,700을 더하니까 정답은 2,9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는 실제 시험에서는 풀지 말고 무조건 통과할 문제였습니다. 자, 32번. 그래서 올해 시험의 특징은 이렇게 계산 문제를 연달아서 두 문제를 출제했다는 얘기인데 자, 이 문제도 실제 시험장에서는 통과하셨어야죠. 그리고 끝까지 갔다가 시간이 이제 여유가 있을 때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갖고 이제 푸는 건데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을 계산하라고 합니다. 과세 표준. 그러면 우리 계산 구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빼주고 기타 필요비 빼주면 양도 차익이 나오죠. 여기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 빼주면 양도 소득 금액이 나옵니다. 여기서 양도소득 기본세 빼주면 과세 표준이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 계산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봤더니 다행스럽게 실제로 양도한 금액이 주어졌죠. 그럼 여기다가 6,700만 원 적으시고 또 취득가액 4,200만 원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양도비용 400만 원 이렇게 빼야 되겠죠. 기타 비용비니까. 그럼 양도 차익은 얼마 나오는가? 2,500에서 400을 빼니까 2,100만 원이 나옵니다. 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보유기간이 2년밖에 안 되니까 3년 이상 보유지 않아서 적용하지 않는 거죠. 또 소득 금액은 2,100이고 자,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 적용이 되는데 문제에서 봤더니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면 다른 부동산을 판 게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본공제 250만 원 해줘야 되겠죠. 그럼 얼마 나오는가? 1,850만 원이 나오는 겁니다. 뭐 틀린 부분 없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이제 33번으로 가볼까요? 33번.
양도소득세 그 중에서 이제 신고와 납부 파트인데 이것도 이제 기출문제를 어떻게 보면 종합을 해서 냈던 문제입니다. 자, 확인해 볼까요? 이 문제는 그 양도세에서 신고 납부 이 중에 옳은 걸 찾아라. 자, 1번은 그 한 4년 전에 출제했었죠. 신축하고 요거 5년 이내 5년 이내 감정가액을 취득하려 하더라. 그러면 요거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우리가 기출 특강 때도 말씀드렸지만 5로 암기하면 되는 거다. 자, 2번은 지금 물납인데 우리 양도세는 물납은 폐지가 되었죠. 그리고 3번 지문 보시면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세공제 폐지 틀렸습니다. 자, 4번을 봤더니 분할 납부 파트 물었다. 근데 봤더니 지금 1,500인데요. 그러면 1,000만 원은 먼저 내야 되고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500만 원은 나중에 낼 수 있죠. 100분의 50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5번을 봤더니 지금 가산세 파트죠. 근데 봤더니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신고 가산세. 근데 봤더니 가로 속에 부정이 아니더라. 그러면 100분의 20 맞는 질문이 됩니다. 그래서 33번의 정답은 5번으로서 이 문제는 그 우리가 기출됐던 것 최근 문제만 잘 보셨다면 충분히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었던 문제입니다. 자, 34번 가볼까요? 34번. 자, 34번은 이제 사례형 문제인데 사례형 문제. 물론 실제 시험장에서는 제가 수업 전에 풀 때도 말씀드렸지만 갑을병이 나오더라 그러면 무조건 통과하시고 나중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풀어야 될 문제였습니다. 지금 봤더니 갑은 취득한 것을 동생인 을에게 증여를 합니다. 그리고 을은 특수관계가 없는 병에게 양도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지금 증여를 2019년 10월 1일 날 증여했고 또 판게 22년 6월 30일이죠. 그럼 우리 수업 시간에도 똑같은 사례를 드렸지만 형이 동생한테 증여했고 동생은 증여받은 걸 5년 이내에 지금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봤더니 그 양도소득은 동생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았죠. 그리고 동생의 증여세와 양도세를 합한 쪽이 형이 직접 양도한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세보다 적다고 합니다. 국어 문제인데 그럼 어느 쪽의 세금이 더 컸는가? 형의 세금이 더 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이 뭐였는가? 증여 후 양도 행위 부인이었었죠. 우의 양도 부인이었습니다. 자, 이때 동생이 납부한 증여세 기억납니까? 부과를 취소하고 환급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여기가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2월 과세 적용할 때 나오는 얘기였었죠.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사례형 문제지만 뭐 5개 지문 중에 그래도 틀린 거 1번에 이렇게 배치해 놨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맞고. 자, 35번 가볼까요? 35번은 취득세 중에서 부가와 징수 파트입니다. 부가 징수 파트. 자, 취득세에서 부가 징수에 관한 건데 이거 옳은 걸 찾아라. 보통은 징수가 아니죠. 취득세는 원칙이 신고 납부입니다. 자, 2번은 신고 납부인데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부터 6개월 이내까지 신고 납부 틀렸고. 자, 3번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등기소 간다. 등기소 가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 납부해야 된다. 맞고. 대신 그 4번과 5번 잠깐 볼까요? 지금 나중에 봤더니 중과세일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미 납부한 세, 뭐 수업 시간에 여러 번 강조했지만 가산세 제외라고 표현이 되고. 자, 5번은 지금 봤더니 뭐 어디 갔습니까? 네, 장부. 그러면 가산세는 장 10이었었죠. 그래서 35번의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36번 가볼까요? 36번. 36번은 부동산 임대업 얘기죠. 임대업. 자, 1번 지문 패스. 2번 패스. 3번은 간주임대료. 기억하실 거 33, 3주택,
플러스 보증금 합계가 3억 초과할 때 간주임대를 계산한 거죠. 근데 그 어디에 봐도 3주택은 나와 있지만 3억 보증금 합계가 3억 초과 그런 얘기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됩니다. 그 밑에 거는 몰라도 괜찮은 내용이다. 37번 갑니다. 등록면허세. 자, 등록면허세 이거는 종합 문제가 되겠죠. 종합 문제인데 이 중에 틀린 걸 찾아라. 자, 1번은 그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더라 그러면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채권 금액으로 본다. 맞고. 자, 2번은 납세지를 묻고 있죠. 납세지. 그 어디에 봐도 부동산 소재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등록관청 소재지. 맞고. 그 다음에 3번도 역시 납세지를 묻고 있는데 부동산 소재지가 없죠. 그러면 등록관청 소재지. 맞습니다. 자, 4번은 처음 보는 거니까 통과. 5번도 처음 보는 거니까 통과. 자, 그럼 이제 틀린 걸 찾아라. 1번, 2번, 3번은 맞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4번과 5번 둘 중에 하나를 찍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 역시 찍는 형태의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00분의 1이 아니고 100분의 3 플러스 일수 계산해야 되고 100분의 10을 한도로 가산세 부과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이렇게 난이도가 높았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38번 가볼까요? 38번은 양도소득세에서 징수와 환급에 관한 얘기입니다. 양도소득세 징수하고 환급에 대한 얘기인데 이 중에 옳은 걸 찾아라. 자, 1번은 잘 모르겠죠? 통과. 2번도 통과. 3번은 부담부 증여. 그런데 예정신고 없이 확정신고를 해야 된다. 이게 틀렸죠. 부담부 증여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부터 3개월 이내까지 예정신고를 해야만 되는 겁니다. 틀렸고 그 다음에 4번은 확정에 대한 얘기인데 납세 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지 않고 관할세 의무장이 결정해야 한다. 이게 틀렸죠. 작년에 역시 출제했던 지문을 살짝 변형한 겁니다. 양도세 세금 계산 누가 할 것인가? 납세 의무자가 신고해서 확정되는 방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지문도 역시 처음 보는 거니까 통과. 그래서 이 문제도 역시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던 문제인데 그래도 찍으실 때는 1번, 2번, 5번 중에 하나를 역시 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추가 설명드리면 이거 충당할 수 있다라고 바뀌어야 됩니다. 2번은 맞는 얘기고 3번은 90일이 아니고 30일 이내에 환급해야 된다.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자, 39번 가볼까요? 39번은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이죠. 그래서 이것도 한 4년 전에가 출제됐던 거를 살짝 변형해 출제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잘 모르는 얘기니까 통과하셔야 되고, 자, 2번은 수도권 바깥에 소재하는 주택과 일반 주택이죠. 여러분 수업 시간에 수도권 바깥에 소재하는 거 지방주택을 얘기하면서 세종시를 갖고서 저희가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실 것은 세종시 세 글자니까 3년으로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봤더니 혼인은 5년이죠. 5년. 그 시험장에서 첫 번째 거 몰랐다. 그래도 겁먹으실 필요 없고 3, 5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중에 3, 5 찾으시면 4번이 되는데요. 여기 3이 하니까 틀렸고 여기 5가 하니까 틀렸고 3이 하니까 틀렸고 5가 하니까 틀렸죠.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40번 취득세 종합문제를 묻고 있죠. 종합문제. 역시 종합문제 푸실 때는 각각의 지문이 어느 파트 묻고 있는가 확인하자. 여러분 그 가수 조용필 노래 중에 기도하는 다음에 가사 건축물 중 조작설비 부대설비가 나왔다 그러면 항상 정답은 주체구조부 취득자 맞는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끝냈어야 됩니다. 예. 예. 자, 2번은 통과할 지문이고 잠깐만 볼까요? 3번은 매각을 했대. 그러면 매팔 80%인데 지목을 변경했다 그러면 중과산세 제외. 4번은 임시건축물 존속기간에 관계없이 틀렸죠.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는 것은 취득세가 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인접 1년 이내 면세점인데 100만 원이 틀렸죠. 50만 원 이하일 때만 이렇게 면세점 규정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40번 옳은 걸 찾는 거니까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번 시험이었는데 이번 시험에서 하나 이제 말씀드릴 건 뭐냐면은 그 최근 출제 경향이 세법은 이번에도 봤지만 세율 굳이 암기 안 해도 답은 맞출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암기 형태의 문제가 이제는 점차 줄고 있다는 겁니다. 세법에서 전체적인 흐름 파악해 두시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를 풀어가는 해결 능력이 있냐 없냐 이걸 많이 물어봤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몇 개의 내용 몰라도 다른 지문을 통해서 내가 답을 찾을 수 있는 거 이런 능력. 그 다음에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역대 처음으로 2문제 나왔는데 한 문제는 틀려낸 거죠. 하지만 나머지 아까 그 양도세에서 과세 표준 같은 문제는 이것 또한 7년 전에가 출제했던 거 장기부 특별문제 적용하지 않고 하는 식으로 이제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살짝 변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번 시험을 제가 총평하건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세법은 기출문제를 잘 파악하시고 근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을 철저하게 내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만이 살짝 변형됐을 때 이걸 또 다르게 묻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정답을 찾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올해 시험부터는 확 바뀐 것 같은데 완전히 틀리게 낼 문제는 틀려줘야 됩니다. 대신 그 문제를 다 틀렸어도 틀려낸 문제 합격 점수는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시험장 갔을 때 우리가 세법은 25번부터죠. 25번부터 40번까지 풀 때 거기에 나오는 문제에서 이런 문제는 내가 통과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물어보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수업 시간에 여러분한테 뭐 모의고사 같은 거 볼 때 이렇게 통과하는 거 연습을 이제 충분히 시켰었는데 앞으로도 출제 경향은 이렇게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세법은 뭐 암기되고 숫자가 너무 많고 그런 거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흐름 파악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철저하게 반복해 출제되는 파트 그걸 확실하게 알아두시면 되고 또 문제 풀 때 그걸 바탕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 능력을 키우시는 게 나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올해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해설해 드렸는데 공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오늘 밤 지금 시험 본 날입니다. 7시 25분이니까 충분하게 이제 마음 놓고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